선생님은 창암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개구쟁이였다는 거 아시죠? 멀쩡한 아버지 숟가락 부러뜨려서 엿사 먹기. 아버지가 모아둔 돈 훔쳐서 옆 동네로 떡 사 먹으러 가다가 걸려서 얻어맞기. 그러다가 12살에 철이 들죠. 이때에 집안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로부터 120년 전으로 올라가면 한양에서 양반으로 대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집안에 김자정이라고 하는 역적이 나오면서 창암인의 직계 할아버지가 한양을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홍해동 해주 산골로 가서 자기네들은 원래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는 쌍놈이라고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12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개구쟁이인 창암이 결심을 해요. 나도 양반이 되겠습니다.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백범일치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쉽게 넘어가긴 하지만 백범일치라는 책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김보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백범일치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조선 500년이 중기 이후로는 과거 시험도 굉장히 문란해져서 붙을 사람이 돈과 권력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창암이 아버지가 제안을 해요. 우리 아들 창암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면 좋을까? 그랬는데 아들이 이미 공부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서 풍수나 관상 공부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상 책을 구해다 줘요. 우리 김 선생님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의 사진이거든요. 이런 관상을 갖고 계셨는데 이게 김구 선생님 최초의 사진이에요. 31살, 이거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시커맸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생존에 직접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구 선생님 앞에만 가면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대요.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바위덩어리처럼 떡하니 앞에 앉아있는데 감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광대뼈 튀어나오고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은 눈에 얼굴 시커멓고 거기에다가 김구 선생님이 공보예요. 어렸을 때 그 천연두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그 병을 잘 모르고 얼굴에 난 중기를 다 대나무를 뾰족하게 해서 푹 찔러서 고름을 짜줬거든요. 그래서 본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심한 물고였대요. 그래서 여기 뻥뻥한 거 보면 이게 다 공보자국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주 못생긴 사람이다. 내가 관상서에 있는 대로 나를 풀어보니 내 몸에는 어느 한 군데도 귀하게 되거나 부자가 될 좋은 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온몸에 평생 천하고 가난하고 흉하게 살 필자였다. 그래서 백범일치 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짐승과 같이 그저 살기 위해 산다는 거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게 17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관상책 속에 사람은 얼굴이 좋은 것보다는 몸이 좋은 것이 낫고 몸이 좋은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구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17살에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요. 뭐냐면 나는 평생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선생님 혹시 마음 좋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조상이 아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 마음 좋은 사람이 뭘까요? 해결.
예. 근데 차라리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무식이가 혼란한 시기이다 보니 도대체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차남이 귀에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이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끼리는 서로 평등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동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동학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내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동학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서 결심의 표시로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옛날 얘기에도 그런 얘기죠. 나 그거 이름 걸고 맹세할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나의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창함에서 창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김창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동학을 믿어서 족주가 되고 지역을 책임지는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애기 족주였어요. 열심히 동학 족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894년에 동학이 지혜 2차 봉기를 할 때 살고 있는 황해도의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인 해주성을 공격하는 그 싸움의 선봉장이 돼요. 그랬는데 이때는 이미 이 관군들 속에 일본군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무기의 열쇠,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그 싸움에 지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기의 영화예요. 김창수가 동학을 열심히 믿고 싸움에도 나가고 할 때 당시 동학이 힘을 모아서 저항을 하고 할 때 그 지역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학을 포벌하는 양반들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수가 살던 지역에 동학을 포벌하던 양반 중에 안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문에 듣자니 이 안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안태훈 역시 김창수라고 하면 내가 토벌해야 할 이 젊은 동학의 적주가 있는데 꽤 괜찮은 젊은이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안태훈 진사가 몰래 밀사를 보내요. 그래서 쓸데없이 먼저 싸움 걸지 말고 어려울 때 돕자라는 소을 하거든요. 해주성 싸움에서 김창수가 갈 곳이 없을 때 안태훈을 찾아가는 거예요. 창수와 안태훈은 서로 적이다. 그래서 창수가 비록 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어려울 때 돕자라는 약속을 믿고 안태훈 진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창수의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태훈 진사가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적으로 만났지만 나중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나중에 통일운동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안중근 의사의 집안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창수는 적과의 동침이에요. 12살에 양반이 되려고 공부해서 과거 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관상 공부했는데 천하고 가난하고 흉한 팔자여서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동학을 믿었는데 그 동학 싸움에서 져서 지금은 적인 안진사가 도와줘서 겨우 목숨만 더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이때의 심정을 백호미지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지금 창수가 어딘가로 가기는 해야 돼요. 가기는 해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발을 들기는 했는데 내가 이 발을 어느 쪽에 놔야 할지 그 방향을 몰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절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창수가 적인 안태훈의 집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냐면 유학자 권은선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안태훈 진사의 참모였고 그 안태훈 진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유학자예요. 그랬는데 당시 안태훈의 집에는 동학을 포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늘 주변에 있었는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 고능선의 눈에 딱 들어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못생긴 김창호가 고능선의 눈에는 장차 호랑이 냄새를 피우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 사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에 놀러 오너라 라고 청해요. 김창수가 놀러 갑니다. 갔더니 고능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창수야 아무래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더럽게 망하는 거, 깨끗하게 망하는 거. 더럽게 망하는 것은 백성과 신하가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적에게 혹시나 내가 뭐라고 얻어먹을까 그렇게 아부를 하다가 나라를 그들에게 바쳐서 나라가 망하는 것. 이거는 더럽게 망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망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옳은 생각, 의의를 붙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다 같이 죽는 것. 이렇게 깨끗하게 망하면 정신이 남아있어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기서 우리 고능선 선생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사람은 옳아야 한다예요. 사람은 옳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판단해서 실행에 옮기되 계속해라라는 가르침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판단이었던 거예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난 행위라고 합니다. 알지자 어려울 알자.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려운 거다. 그렇지만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거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반대거든요. 아는 거는 너무 잘 알아요. 수박 겉핥기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에 부딪혀서 끝까지 못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셔요. 김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평생을 이 고능선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절박할 때 만났던 스승 고능선의 가르침인 이 사람은 옳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의 중심에다 놓고 일이 생길 때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통일운동 이것이 다 스승 고능선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김구라는 사람이 됐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입법일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날부터 고능선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그날부터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고 선생이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스승의 가르침이 김구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됐던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건너뛸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는지 몰라서 이게 당시 동학 적주의 첩지예요. 김창수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김형진, 김형무라고 하는 사람의 적주 첩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라고 제가 걸었고요. 이거는 좀 지나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자면 1390년 조선 500년 만에 동학농민 전쟁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97년에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도 이제는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야 그랬지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0년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나서 만들었던 기구가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일본이 조선 땅을 꼼꼼히 살펴보니 조선 땅에는 무무리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무리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큰 둥근 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을 점령해서 밟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조선 땅에 그런 무리꾼들이 많아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무리꾼들이 많아서 일본이 이제 이 무리꾼 제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큰 작업이 뭐였냐면 안명근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요거와 연이어서 첫 번째로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사건을 주장을 해서 묶어서 큰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700여 명 가까이 잡아들이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보인 사건, 신민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1911년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원 선생님도 그 사건으로 들려 들어가서 그 우리 몽골인들을 일본이 잡아가면 했던 일이 뭐냐면 고문하기, 굶기기, 우대하기 이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김구원 선생님의 경우는 고문보다는 굶기기, 굶기기보다는 우대하기가 참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고문만도 참기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순서로 참기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받고 나서 받았던 형이 15년형이라는 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서대문 감옥에는 7년형 이상을 받으면 감옥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워낙 그 감옥의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림으로 이걸 보자면 우리 모양영원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29년에 잡혀 들어와서 1년 만에 이렇게 옹립하네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도 32년에 끌려 들어와서 1937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5년 만에 옹립하는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1911년에 대보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2년에 일본의 왕이 죽어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죄수들의 형을 깎아줬거든요. 이때도 한 3분의 1 정도 형이 깎였대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부인이 또 죽어서 형이 감형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1914년에 감형을 받고 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15년 빼기 살아온 거 빼기 감형 빼니까 내년이면 살아서 나가게 생겼던 거예요. 원래 김구 선생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7년 이상이면 감옥에서 죽는 게 15년이어서 나는 감옥에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깨끗한 정신을 지키면서 감옥에서 죽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내년이면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봤던 고문, 굶기기, 우대하기를 잘 견뎌내고 감옥을 나간 사람들 중에 변절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무슨 의미냐면 아까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뭉어리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돌들 중에 석회질이 섞인 돌들은 감옥에 있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던져지면 그 물 때문에 석회로 인해서 돌이 이렇게 물에 의해서 돌이 뭐라 그러죠? 돌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김구는님도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나도 감옥을 나게 되면 나에게 석회질이 있어서 이들처럼 석회질이 섞인 무리들처럼 나도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감옥을 나가더라도 절대 이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동학을 믿으면서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김구 선생님이 우리 아까 창암이라는 이름으로 동학을 믿으면서 창수가 됐다가 그러니까 시간상 건너뛰긴 했지만 그 치아포 사건이라는 걸로 일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름을 한번 또 바꿔줘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이름으로는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거북부자로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 거북부에서 아홉구로 이름을 바꾸고 호를 새롭게 하나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백범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백정들처럼 그저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나 김구만큼 나라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호를 백범이라고 고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100으로 보고 그 인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아마도 10%가 채 안 되는 지도자들이 있고 90% 이상 되는 국정 간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이 10%는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 90%마저도 나 김구 정도 나라를 사랑해야 우리가 독립국이 되겠다. 얼른 나라를 찾아가서 독립국이 되겠다라는 바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은 아마 백정 건부에 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범 김구라고 이야기하면 김구라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백범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나도 백범이다. 그래서 너도 백범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어느 한 나라가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센 열강들이 부분적으로 점령을 하게 됐는데 중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몽골이 똘똘이 있었어요.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한 입의 나라가 막히고 1911년 중국에서는 그 몽골이 똘똘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신의 혁명. 그렇게 해서 다음에 중화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 신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로부터 7년 뒤에 3.1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스스로 3.1혁명, 3.1 대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신해혁명 후에 중국으로 갔던 대표적인 분 중에 예관 신규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한제국의 장교였고 을사늑약 후에 의병을 기획을 했다가 누설이 되면서 자결을 시도를 해요. 그랬는데 가족들이 일찍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얼른 해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시면 이렇게 사팔뛰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호를 하나 더 지었어요. 예관이라고. 예는 흘겨볼 예자. 쉽게 풀면 사팔뛰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호를 차마 똑바로 못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자 11년에 바로 중국 상해로 망명을 해서 중국에서 있었던 신해혁명에 자기가 가져갔던 독립자금을 보태기도 하고 여러 요인들을 알게 되면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어요, 시계가. 아, 예. 제가 좀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파리강화회의 여운영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고 이거는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전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수립되면서 그때 파견했던 대표 중에 김두식이라는 분이 임시정부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고 조소학이라는 분도 파리강화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소학이라는 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김두식 선생님도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분이 파리가와의 대표로 가게 돼요. 이분이 대표로 갈 수 있었던 건 벌써 185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당시 7개국어를 했대요. 그래서 세계의 각 대표들이 모인 파리강화회의에 그 언어 능력을 발휘하셔서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참여를 하셨던, 그러면서 이분도 나중에는 임시정부에서 부주석까지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1950년이 6.25 발발이고 올해가 6.25 발발 70년이기도 한데,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6.25 때 납북이 되세요. 그러다가 50년 12월에 북한에서 돌아가신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3.1 독립선언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독립국이고 자주민이다. 그래서 독립국이라는 걸 선언을 했는데 이미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프랑스 조계 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냥 독립운동가 몇 분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게 아니라 지금의 국회격인 임시의정원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으면 임시의정원은 국회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이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 거고, 대한민국이 내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 노릇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은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세요. 미국에 계시다가 1919년에 상하이로 오면서 미주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모아줬던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멋진 임시정부 청사도 만들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한테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무부장이라는 직책을 얻게 되는 건데, 좀 건너갈게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10개가 넘는 정부가 있었다고요. 그냥 종이만으로도 만들어진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성정부, 서울에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회의, 그 다음에 상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적인 새 정부를 하나로 묶어내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1919년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는 이 사진이 그 임시정부를 통합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그 의정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에 모였던 분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시계는 도산 안창원과 중앙에 있고,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신 거죠. 도산 선생이 뭐 여러 가지 그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연통제, 교통국, 지방선진부. 왜냐하면 상해에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아니면 만주나 미주 지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국내와의 연결을 위해서 비밀 연락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1921년이 되면 일제에게 일망타진이 돼서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921년 1월 1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1920년 12월에 미국에 있던 대통령 이승만이 상하이로 오게 되면서 전체 요인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동희, 아까 임시의정원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 초대 국회의장인 이동영 선생님, 그 다음에 안창원 선생님, 우리 이혜영과 이경재의 5번째 이시영 선생, 아까 보셨던 얘가 신규식 선생, 우리 김 선생님은 바닥에 앉아있죠.
즐겁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상해에서 같이 살다가 김구 선생님의 경우는 부인이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님이 두 손자를 키우다가 결국 살기 힘들어서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줄여서 마지막에 가게 되는 게 상해에 지금 남아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에요. 지금 기념관은 가면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공간만 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2번을 이사를 다니는데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였던 거예요. 당시 우리는 이렇게 월세를 살면서 월세를 제때 못 내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상해라고 하는 도시는 가운데로 풍포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변에 일본 총영사관을 이런 규모로 만들어 놓고 일본은 중국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19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931년이 되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런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늘 내 앞에 누구를 내세우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내세워서 친일 조선인들. 그래서 당시 만주가 일본에게 점령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분들이 근거지를 잃어버리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일본에게 협조하는 조선인들이 중국인들과 현장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망국론이 까오리, 빵신이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거는 한자로 쓰면 우리나라 사람을 고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고려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이게 몽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일본 놈들이 총이나 칼을 주지 않고 겨우 몽둥이만 줬는데도 그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놈들 이런 아주 비하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장투쟁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위축이 되고 있어서 독립운동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구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의열투쟁인 거예요. 이제는 임시정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독립운동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이름을 갖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폭탄을 구해서 직접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의열투쟁은 의의를 열렬히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임시정부 청사에서 김구 선생님이 죽음을 앞두고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고향에 돌아가 있는 어린 두 아들에게 애비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유서와 백범일 쓰기 폭탄을 하나 던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주로 하와이, 멕시코, 쿠바, 사탕수수관 내지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요. 명색이 내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폭탄을 하나 던져보려고 해서 그 폭탄 하나 살 돈이 없다.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벌이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운동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같이 죽을 사람 구하기.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한인옥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그런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중국 가면 늘 들리는 상해 임시정부 총사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답사들을 많이 하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임시정부가 시시하다, 왜 이렇게 좁고 초라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이런 사정을 알고 와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목숨을 걸고 이 세 가지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임시정부 총사예요. 그때 썼던 백범일지가 이렇게 직접 쓰신 거예요. 유필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 백범일지를 쓸 때 나이가 53살이에요. 그랬는데 백범일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저는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53살 먹기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한테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권웅선 선생이 가르친 꿈입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아까 그야말로 절박한 시절에 만났던 스승 권웅선의 가르침, 사람은 옳아야 된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끝까지 가라. 그 가르침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백범일지에 글로 남겼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사탄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자, 그런데 이 임시정부 총사분을 우리 이봉창 의사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상해에 가보신 분은 1층 들어가면 앞에 마당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로 치면 거실 같은 게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주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봉창 의사가 이 주방에서 하루는 임시정부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먹을 걸로 사갖고 와서 이 주방에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도 취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네들은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서 왜 일본 왕도 못 죽이느냐? 왕은커녕 군인 하나 죽이기도 힘들다. 내가 일본에서 살았는데 천황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행차를 한다고 하길래 그 구경을 하러 갔다가 저만치 보니까 다들 고개를 숙여라 그래서 고개를 숙였는데 순간 폭탄이 있으면 던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밖에서 김건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봉창 의사를 듣고 1박 2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룻밤을 자면서 이봉창 의사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나도 일본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왜냐하면 모든 거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일본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조선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게 다 원위치가 되고, 그러면서 왜 일본 사람들과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거는 우리가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늦게 깨달은 사람, 28, 9이 돼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아까 우리 임시정부 4호의 문을 처음 두들겼던 사람이 바로 이봉창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한인의 극단 1호 당원이에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찾아왔지만 돈이 없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1년여를 기다려요. 그 사이에 우리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1년여를 기다려서 이봉창 의사에게 이렇게 폭탄 2개를 지어주고, 그리고 여비를 줘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탄을 던졌지만 약해서 일본 왕을 죽이지는 못했죠. 자,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봉창 의사 여의거가 있고 나서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아니고 신인, 우리 천황에게 어떻게 폭탄을 던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 임명을 받은 수상이 사퇴를 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계의 그 실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20일 뒤에 일본이 상해를 침략을 해요. 물론 31년에 이미 만주는 점령을 했고, 상해를 쳐들어와서 한 달 정도 중국군하고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그 와중에 3월 1일 날 만주에서는 괴뢰 만주국이 수립이 되고, 이 싸움에서 이긴 걸 상해라고 하는 국제도시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축하식하고 29일 천황의 생일에 맞춰서 기념식을 하기로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님이
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그대로 넘길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윤복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문호님을 찾아왔던 거고, 당시 일본이 상해를 침략했을 때 일본 해군 특별 육전대 사령부 건물이에요. 이런 규모의 사령부를 갖고 있었고, 한 달 동안 중국군하고 싸우는데 일본군이 10만 명이 들어가요. 10만 명이 투입이 되고, 최신 장비에 그 황보강 언저리에 군함 80척이 출동을 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300대가 와서 상해를 숙대로 세워요. 여기로부터 20일 전에 우리는 유공창에게 1년여에 걸쳐서 수류탄 2대와 여기밖에 줄 수 없는,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던 거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홍구공원에 보내서 포탄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이날은 행사가 아침부터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 3가지 행사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참여를 했었고, 여기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였고, 이때 이제 포탄을 던지게 됐는데, 아침부터 점심때가 넘도록 그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과 먹을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도시락과 물통과 일장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폭탄에 맞춰서 이 모양의 물통과 도시락에 맞춰서 폭탄을 만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요때 쓸 것만 만들었겠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국분들이, 이봉창이나 이럴 때도 중국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준 거거든요. 더 강력한 폭탄을 더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 말고도 그 뒤에 여러 사건에서 그 폭탄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행사장에는 일본군이 10,000명, 군중이 20,000명, 30,000명이 모인 행사였어요. 이런 행사장에 윤봉길 의사는 이게 연단이고, 이 사람들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물통이 더 멀리 나갈 것 같아서 물통을 먼저 던지고 도시락을 던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현장에서 붙들린 거죠. 이거는 붙들려서 취조를 받고 나서 찍은 사진이래요. 어떤 기록인가는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 젊은 놈 하나로 폭탄 던진다고 니네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으냐. 안다. 나같이 젊은 사람 하나가 폭탄 던진다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거라고는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사형이 확정되고 나서 일본까지 끌려가서 순국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후에 그 민심이 180도 달라지면서 일본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상해에서 처형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상해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윤봉길 의사를 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일본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날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나서 최웅식, 유상근 이분들은 이봉창, 윤봉길 사이에 의거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성공을 하지 못하고 붙들려서 끝까지 감옥살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한일대국 외국단 당원이 수십 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930년대 중반 요 뒤로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김구부와 땡땡땡이 어디에서 잡혔다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부모님과 동생과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두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조계 안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거든요. 그거는 프랑스하고 약간의 좀 인연이 있어서 어쨌든 프랑스가 암묵적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달고 허락을 했는데 이봉창 윤봉길 같은 너무 큰 사건이 나다 보니까 더 이상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임시정부가 당시 중국의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수도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본이 우리 임시정부를 감시를 하면서 남경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중국에 압박을 넣었었거든요. 이 주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나면서 중국이 수도를 남경에서 충칭으로 옮기게 되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중경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